이번 강연회는 6시 반부터 길게는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강연회가 들어가서는 휴대폰을 꺼두신다거나 혹은 자리를 이동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거나 등의 사소한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인이라면 다 지켜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쪼록 이번 강연회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강연회에 들어가기 앞서 강연회 주최를 위해 수고하신 법과대학 학생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과대학 학생회장 강선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법과대학 명사출동 강연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떨리네요. 긴장이 되고. 이번에 법과대학 저희 학생회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또 더불어서 오늘 추천 강연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네임밸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20대 사이에서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분이랑 팟캐스트를 제가 자주 듣는데 이분이랑 또 노회찬 의원님이 하시는 저공비행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즐겨 듣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시즌 2가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셨던 분이 진중권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님 딱 나오시는데 배경음악이 트러블 메이커인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굉장히 토론 중에도 나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이분의 별명 들었는데 이분 별명이 저는 죄송스러운데 정당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당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그만큼 뭔가 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인사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과대학 학생회장님의 사심이 듬뿍 담긴 인사말 잘 들었고요. 이제 이번 강연의 주인공을 모셔볼까 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한겨레 신문 부기통신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 편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보로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고요. 그리고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많은 이력보다 이름 석자가 더 유명하시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제가 대학 강연을 한 지난 10년 동안 꽤 많이 다녔는데 동국대학교는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주에 있는 동국대에는 제가 한 2번 고향이 거기라 갔었는데요. 우리 강선준 회장님 비롯해서 초대해 주신 법학과 우리 학생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초대하도록 배우 조종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리세요? 예. 오늘 다들 이제 바쁘신데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탤런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굉장히 바빠요. 사는 게. 그 바쁜 삶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강연에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뒤에 스님들도 많이 와 계셔서 제가 오늘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좀 부품한 제목인데요. 정의, 진보,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제목이 된 것은 아마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깝게 다가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정치를 하는 저를 초대해 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5가지의 소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강연 시간은 1시간 안에 끝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하시고, 되게 뭐 9시까지 가면 너무 길고 질의응답 합쳐서 한 1시간 반 남짓 그 정도 하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사진을 찍기를 원하거나 사인을 받기를 원하거나 이런 분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또 곧 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무슨 직책이 없고요.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당 소속은 진보정의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당직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이제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중에 한 사람, 그게 다입니다. 요새 명함도 없이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있는 후보가 지지율이 좀 약해서 어디 가도 기자들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들 뭐 선대위원장 같으면 기자들도 모고 그럴 텐데 역시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 아주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망한 그런 저희 처지를 새삼스럽게 깨우쳐 주네요.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요즘 포털에 보면 나한테 맞는 후보 찾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책 이렇게 해서 클릭하다 보면 누구하고 몇 프로 맞고 싱크로율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왜 도대체 어떤 후보하고 비슷할까? 왜 그럼 내 친구는 다른 후보하고 비슷할까? 이런 의문 혹시 가져보셨어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나서 강남 좌파가 되고 또 비슷한 뭐 부잣집에서 난 또 다른 친구는 또 뭐 이렇게 보수당 지지자가 되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국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5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따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는 좋은 국가란 어떤 국가냐?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 인간 조직이 이루어야 될 가치 또는 최고의 선은 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소주제고요. 이 답은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제가 내린 답은. 두 번째 소주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제도, 민주주의라는 거요. 또는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라고 말하는 이 정치제도가 이와 같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제도인가?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 별로 안 가져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맨날 대통령 뽑으면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이러한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제도일까라는 의문. 두 번째 소주제고요. 세 번째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이러한 국가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히 이루어야 될 과제 또는 바꿔야 될 것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만약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세 번째 소주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바꾸자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보통 진보라고 그래요. 보수들은 하던 대로 하자 그러고 진보는 자꾸 새롭게 하자고 그러죠. 저는 특히 이제 진보정당에 속해 있고 또 요즘 내가 진보다 이렇게 대답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모든 정당들이 다 진보당 같아요. 요새는 새누리당도 시뻘건 옷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뭐 비정규직도 행복한 나라 이런 거 써놓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 이런 것도 붙여놓고 아주 우리나라에는 한 5개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보가 유행입니다. 도대체 진보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진보란 무엇이며 정치 영역에서 진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네 번째 소주제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부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법학과 초청 강연이라 다소 좀 학술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영학과 초청 강연이면 날라리로 준비를 했을 텐데, 그죠? 경영학과를 욕하는 게 아니고 살기는 경영학과식으로 사는 게 좋아요. 법학과식으로 살면 골치 아파. 논리적이고 그러니까요. 다소 논리적인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치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어도 이해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저의 독창적인 생각을 썼다기보다는 되게 예성현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강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들으시면 앞으로 이 국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서 한두 개라도 뭐 건지는 게 있어야 시간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라도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 이 앞에 같이 보고 계시죠?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진짜 훌륭해, 엄청 존경해, 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종대왕도 엄청 존경하죠, 우리 보통. 세종대왕은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한 사람 말고 어떤 사람 존경해요? 누구 존경합니까? 역사인물 중에 우리나라에 아무나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 응? 아니, 아무거나 말해봐요. 아무거나 자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문득 떠오르는 사람. 예. 유재석. 왜 존경해요? 어떤 점이 뛰어나요? 예. 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아, 예. 노무현 대통령, 뭐 그런 분도 있죠. 예. 응? 아, 예, 예. 유한그룹의 유일한 회장님, 기업인으로서 매우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그 유일한 회장님이 왜 훌륭해요? 다른 기업인에 비해서? 아, 예. 예. 좀 윤리 경영을 하셨죠? 사람을 생각하고. 예, 악덕 기업인과 그런 훌륭한 기업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하시기에? 예, 도덕. 예, 아무래도 이제 도덕적이다 하는 얘기는 법도 잘 지키고 또 합법이라 하더라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고객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또 잘 예우하고 그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윤리 경영을 하는 분들이라서 기업인 중에 존경하죠. 되게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개인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훌륭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최고로 꼽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또는 마더 테레사나 그 다음에 이제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하셨지만 우리 안중근 의사나 그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인 거죠. 또는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 키가 몇이었냐? 그 요새 논쟁이 되고 있고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이 원래 얼굴이냐? 고문당해서 부은 얼굴이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 노래에 보면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뭐 그런 가사도 나오고 그러죠. 결국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되게 이 이타성을 강하게 나타낸 분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보통 한 인간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덕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덕, 그것은 이제 이타성, unselfishness.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국가는 뭐냐? 국가는 어떤 국가가 제일 훌륭한 국가일까? 한 개인에게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떨까? 국가와 개인은 좀 다르죠. 국가가 이타적이라 하면 그럼 다른 나라에 막 원조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이타적인 국가잖아요. 그럼 원조를 많이 하지 않는 나라는 나쁜 국가일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해외 원조를 많이 한 나라를 훌륭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국가는 어떤 국가냐? 정의를 세우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을 놓고 판단할 때와 국가라는 이 인간 조직을 놓고 판단할 때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이 점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근데 국가로 하여금 이타성을 실현하라. 그건 안 돼요. 국가는 자기가 포괄하고 있는 영토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이익, 안전 이걸 도모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는 이타성이라는 도덕적 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해 주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도덕적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라이놀트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미국 신학자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출신은 독일계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 읽을 텐데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배울 것이 많은 책입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럼 국가가 이루어야 될 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벌써 여기 들어있죠. 대한민국은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수립되도록 잘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곧바로 떠오를 겁니다. 거기서 오케이 무지하게 정의로운 나라야 이러면 대한민국은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에 도달한 나라이고요. 그렇지 않아 이 곳곳에 불의와 부정이 판치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이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상적인 상태에 가까이 가지 못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선이 정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럼 뭐가 정의인데? 그런 질문이 곧바로 나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집권당에서는 재집권이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정권교체가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의라는 이 추상적 관념 이것은 여러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의를 다르게 규정을 해요. 매우 주관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뭔지를 둘러싸고는 만약 국가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선이 정의라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수천 년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 정의의 관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얘기한 건데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배분적 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건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대한 개념 규정입니다. 저도 이걸 받아들여요. 만인이 다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만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고 특성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맞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예를 보면 이제 명품 바이올린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 정의로운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가야죠. 그게 명품 바이올린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길이고, 그리고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그게 가장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누가 갖고 있어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죠.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정의롭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무한히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돈,
그 물질적 생활 자료, 돈, 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자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명예, 또는 공직,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헌법 속에 누구나 가지고자 하는 좋은 것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인에게 배분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 거 있는 거 모르죠, 여러분?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자 하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나누는 데는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해요. 첫째는 존엄성의 원리에 따른 보편적 배분, 두 번째는 경쟁의 원리에 따른 차별적 배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질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널리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37조까지 이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정당 활동의 자유,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통신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자유가 만인에게 이렇게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겨우 200~300년? 오래된 것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몇십 년? 그 정도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존엄성의 원리에 따른 배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다면 다른 무엇도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것, 주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플러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국가는 국민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이것을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컨대 내가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쟁해서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자료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자료를 달라고 사회에 대해서 또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이 논쟁은 약 300년 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논쟁이에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커먼 센스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 인권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두 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제 토마스 페인이 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개념을 정립을 하죠. 인간에게 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때는 망상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멜더스 같은 인구론으로 유명한 학자의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있다, 등등의 말로 많이 부정했지만 지금 20세기 이후에 문명국가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 만인에게 주어져야 될 마땅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죠. 이 권리들이 만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예요.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는 전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유신체제라든가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정의롭지 못한 국가로 만든 정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를 탄압한 거 하나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어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을 우리가 수급자라고 그러지 않고 수급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점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소유권적 기본권을 어느 정도 만인에게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때로 청와대에 이상한 분이 사시면 이게 흔들려요. 그렇긴 해도 좀 줄이고 좀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다 없애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나 공직, 명예 이런 것들은 만인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가야죠. 그만한 능력을 가졌거나 그만한 기여를 했거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헌법 경제조항에 보면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부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의 기여도에 따라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걸로, 물론 이게 나중에 좀 다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쟁의 원리에 따른 부의 배분이 정의로운가 하는 데는 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정의롭다고 인정하기에는 나중에 다루고요. 공직. 공직은 그야말로 경쟁의 원리죠. 요즘 대선 앞두고 안 후보, 문 후보의 단일화 경쟁이 치열한데 오늘 TV 토론도 11시부터 있다고 그러고, 이번 아직도 단일화 룰에 합의가 안 돼서 교착 상태라고 들었어요. 제가 오기 직전에. 안 되면 심야에 토론 끝나고 후보가 직접 회동을 한다, 그런 소문도 돌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이 모두가 다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표 많이 얻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판사, 검사 뭐 이런 권력기관의 직업관료들 시험을 봐서 뽑잖아요. 완전한 경쟁의 원리죠.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기초를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국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국가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정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만인이 누려야 할 것은 만인에게 보장하고,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기여를 한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은 또 그런 방식으로 가게 하는 이런 국가의 도덕적 이상을 우리 정치제도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이거를. 근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미국, 북미 대륙과 서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뭐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대만 이런 경우들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죠. 우리도 25년 됐습니다. 이거 한 지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국민들이 대차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정의라는 국가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제도인가라는 문제를 좀 다뤄보죠. 때로 이 제도는 적합지 않은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처음 해보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1987년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씨를 뽑은 이후로, 노태우 씨는 아시다시피 광주 대학살의 제2인자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고 전두환 씨하고 친구고 학교 동기동창이고 그런 사람인데 감옥도 같이 가고 둘이 손 꼭 붙잡고 법정에 서 있고 그랬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이렇게 5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 어느 대통령도 퇴임할 때 인기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욕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각하도 엄청 욕을 잡수고 계시고 그거 듣기 싫어서 계속 외국으로 다니시는데 요새. 또 뽑아요 지금 이번에. 또 뽑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를 뽑아도 또 임기 말이 되면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보기에. 또 국회의원들 엄청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저도 해봤지만. 뭐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막 박수치잖아요. 여론조사 찬성률이 70%가 넘어요.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 왜 우리는 우리가 뽑아놓은 이 대표들을 이렇게 못 믿을까? 안 좋아할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 권력, 합법적 강제 권력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기 임무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만족이 높은 이유가 뭘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비효율적인 또는 부적합한 제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갈아봤자 소용없다 뭐 그놈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거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든가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는 이거는 부르주아 정치 제도로서 실제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이 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생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플라톤이 제기한 이래 한 2000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철학자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의이고 아니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철학자라 하면 그냥 철학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철인정치론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국가 권력을 누가 가지는 것이 합당한가 정의로운가라는 점에서 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져야 돼.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하고 뽑아요. 근데 뽑아놓으면 아니거든. 뭐 이상한 돈 받아서 감옥 가고 그죠? 뭐 술 먹고 KTX를 발로 차서 세운다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뽑아놓고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은 오해 때문이에요. 플라톤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권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여기 인용해놓은 칼 포퍼의 말인데요. 칼 포퍼라는 사람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 아주 싫어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책을 이 진보주의자들은 꼭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상과 이론은 명암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어요. 근데 칼 포퍼라는 사람은 이런 진보주의자들의 사상과 이론이 가질 수 있는 약점에 대해서 너무나 치밀하게 논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충고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을 비난하는데 책 절반을 썼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다스려야 된다. 혹은 누가 통치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통치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 가진 자가 못된 짓을 많이 할 수 없도록 만들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나면 정치 지도자가 권력자를 뽑고 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뽑힐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근데 이 기대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인격과 그런 뛰어난 능력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나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엄청 잘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요. 표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이 되니까. 원래부터 민주주의 선거제도라는 것은 훌륭한 인격, 덕성, 그 다음에 선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권력자로 뽑는다는 보증이 없는 제도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히틀러도 선거로 뽑혔잖아요. 처음에. 선거로 뽑히고 선거제도를 없애버렸죠. 예. 박정희 대통령도 옛날에 선거로 2차례, 3차례 뽑혔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아서 71년도에 마지막으로 뽑았는데 그동안 선거제도를 없애버렸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으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이라도 한 번 내려진 결정이 번복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없애버리는 결정은 다시는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독재입니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책이 양서는 아니잖아요. 베스트셀러라 그러잖아요.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 그러지 양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적게 팔리는 책도 훌륭한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팔렸다 그거지. 마찬가지로 이 선거제도도 표를 굉장히 적게 받은 사람 중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또는 가슴 속에 엉큼한 야욕을 품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정치제도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도록 보증하지 못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제도가 왜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정치제도가 되었을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제도는 권력의 분산, 상호견제,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구조를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최고의 악당이,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지 마음대로는 못해요. 그게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또는 자유주의 정치 질서라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악을 저지하는 데 효율적인 제도이지 국가가 선을 많이 행하도록 북돋우는 제도가 아닌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자유주의 정치 질서의 최대 강점이고 그것 때문에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뽑아놓은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부정하거나 이 제도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저질러졌던 가장 극악한 대규모의 범죄들은 전부 다 국가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세기 서유럽에서 벌어졌던 마녀재판, 십자군 원정 이런 것들은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결합으로 인해서 저질러졌던 반인륜적인 범죄였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의 대숙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크메르루즈의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런 것들은 전부 국가 권력 자체가 저지른 범죄예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모든 범죄들은 국가 권력이 저지르거나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삶을 가장 괴롭힌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은 이런 일을 막는 데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귀찮아, 시끄러워, 되는 일도 없어.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버리고 나면 우리 삶에는 평화, 자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점에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한국 사회가 이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라는 정의를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왜 못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소주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넘기지? 이거 어떻게 조절하죠? 다음 페이지로 좀. 추한 사람이라. 이게 여기 있구나. 예, 이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가 한국민주주의 과제인데요. 우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인에게 주어져야 될 것, 주어져야 마땅한 것을 제대로 줘야 돼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인데요. 우선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해서 말하면 이것이 언론, 출판, 사상 등등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국가보안법도 있고요. 의도를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어요. 적을 이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행위도 어떤 의도를 갖고 했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이에요. 원래 없어져야 되는 법인데 남북 대치 상황이다. 안 없어지지를 않아.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라든가
또는 정치 권력과 이 언론 자본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소위 민중의 그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검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범죄는 수사할 사람이 없어요. 검사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권한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동시에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검찰 권력이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유일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랜저 받고 무슨 사기꾼한테 돈 받고 뭐 하고 해도 이렇게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불거지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고, 예, 그런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위헌적인 조처예요. 우리 사법부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수준 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모차 끌고 나오면 어때요? 그걸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면 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 받아줘. 우리 헌법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에게 제한 없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법률로도 침해하지 못한다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어요. 이 자유권의 이 실제적 내용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제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제약을 가하고 있죠.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화가 필요한 사회예요. 자유화가 필요한 사회고, 그 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해서 말하면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예, 근데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대학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월사금을 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하는 것이 그러면 기본권을 확충해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 안전망 또는 보편적 서비스, 국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교육, 보육, 그다음에 어떤 직업교육 등등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에서 기회균등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인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아직 덜 주어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두 번째 문제는 합리적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서 배분될 것. 그러니까 이 정의의 원리 중에서 어떤 것들은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특히 부소득이 문제가 되는데요.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분배가 정의로우려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요. 첫째는 경쟁 규칙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규칙 자체가 불합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편의점에 담배 진열을 해놨는데 그 담배 진열이 광고니까 광고비로 KTNG에서 이제 매장 하나당 뭐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사에서 다 가져가고 10분의 1만 매장에 줬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페어하지가 않죠. 실제 경쟁하고 일하는 것은 편의점 점주인데 돈을 누가 다 가져가냐 하면 본사에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런 것은 규칙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기 협력업체 장부를 막 들여다보고 협력업체에서 열심히 비용을 줄이는 그런 생산과정 혁신을 해서 코스트를 낮춰놓으면 그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에 납품하고 또 이제 이익 남겨서 또 자기들도 시설 투자도 하고 직원들도 채용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수시로 와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비용을 줄이는 기술 혁신을 하면 단가를 깎는단 말이에요. 그럼 깎은 만큼은 본사의 이익으로 가죠. 어느 자동차 회사는 한 분기에 2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그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가 같은 기간에 올린 당기순이익이 5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이미 그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모닝 자동차를 기아 자동차에서 조립하는데 왼쪽 문짝은 기아 자동차 직원이 조립하고 오른쪽 문짝은 사내 하청회사 직원이 해요. 근데 왼쪽 문짝 조립하는 노동자는 연봉 6천이고 오른쪽 문짝 조립하는 노동자는 연봉 3천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딱 와닿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으면 똑같이 줘야지 왜 다르게 줘. 이렇게 해놓고 연봉 6천 대 3천의 이 배분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룰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고쳐야죠. 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권도 혼자 가지고 독점하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안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처벌을. 근데 시민단체에서 막 적발해가지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고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서. 이게 이제 룰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치면 다 같이 운동화 신고 뛰어야지 누군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누구는 중간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빠 승용차 타고 가도 안 되고 똑같은 공정한 룰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룰을 지켜야 돼요. 반칙하면 안 돼요. 반칙하는 자를 응징해야 돼요. 반칙이 통용되면 그 결과를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과정에 반칙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 번째, 규칙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다 규칙을 지키면서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윈너와 루저가 나왔습니다. 보상의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상의 격차를 두는 이유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느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기준으로 보상의 격차를 두는 건데 인간의 성실도, 노동 강도의 차이, 재능의 차이, 기여도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보통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고 일부는 게으르고 일부는 아주 부지런히 하고 대개 이런 것들은 재능, 성실성, 기여도 이런 것들은 정규분포로 나타납니다. 근데 부의 소득의 분배는 심각한 비정규분포로 나타나요. 중간값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쫙 몰려있고 위로 가면 정말 띄엄띄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능의 분포와 소득의 분포가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떤 사회 질서나 어떤 기술적 요소 때문에 사람들의 실제 기여도의 차이보다 보상의 차이가 몇 배로 증폭되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좀 증폭돼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 증폭되냐 하면 윈너조차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 이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승복을 안 해요. 다시.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 같은 경우가 심각한데 우리도 심각하고 미국과 우리는 좀 달라요. 미국은 부자들이 증세해라. 내 세금도 내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편해요.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워킹푸어, 근로빈곤층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 저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페어하지 않아. 그래서 아주 억만장자들이 증세에 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억만장자들 중에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좀 더 건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는.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 강남좌파가 왜 생기냐? 강남에 잘 살아도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강남좌파가 생기는 겁니다. 강남좌파는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귀족이고 지배계급이지만 민중들의 편을 들어서 싸운 사람들의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거든요. 최근에 그 관련 책이 하나 나왔던데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강남좌파들을 다 고찰한 책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강남좌파가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런 사람, 레닌 이런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제일 유명한 강남좌파들입니다. 전부 변호사에다가 자기 아버지는 중산층 내지 맨체스터 자본가고 그런 집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엄청 좋아요. 근데 자본주의 때려부시는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혁명을 했잖아요. 여기 딱 강남좌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맹활약했던 라파에트 장군
프랑스 귀족 사회의 일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춤을 잘 못 추는 바람에 열받아서 혁명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쟁 규칙을 합리화해야 되고요. 반칙을 응징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의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게 줄여야 돼요. 줄이는 방법은 현대국가에서는 누진 세제를 강화하고 납세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이 납세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보통 합니다. 우리 경우에는 아직 이거 못하고 있죠. 되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사회는 원래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민중의 요구가 표출될 수 있게 늘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우리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라는 것이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미흡한 결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와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소주제로 넘어갔어요. 맨날 이거 하자는 게 진보죠. 재벌 해체해라. 뭐 공정위에 누구 고발하고 어느 회사 고발하고 뭐 이건희 회장 불법 상속 고발하고 맨날 하는 게 진보잖아요. 4대강 뽑아내라고 그러고 뭐 제가 그 얘기 빼먹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각하를 잘못 뽑아서 대운하를 할 뻔했잖아요. 근데 대운하를 못하고 짝퉁을 했잖아. 4대강. 그러니까 이 권력 분산과 견제장치가 아니었으면 각하께서는 정말 대운하를 뚫었을 거예요. 문경세제 밑으로 터널이 생기고 그걸로 물이 흘렀을 거라고. 다행히 야당이 뭐 단상전거하고 뭐 언론이 두들겨 패고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겨우 짝퉁 대운하로 4대강 사업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곧 보가 무너진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바꾸자. 공정한 경쟁 규칙을 수립하고 그 반칙하는 자를 응징하고 그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보통 진보 세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보란 뭘까? 저도 너 진보 아니야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진보 통합, 그때 이제 통합 진보당이라고 문제가 생겨서 엄청 박살이 난 당이. 지금 통합 진보당 그냥 있고 저희는 지금 진보 정의당이 돼서 국민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문 밖에 서 있어요. 찬바람 싱싱 부는데 들어오지만 아닌 애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방문 근처에서 이렇게 끼웃끼웃하면서 어떻게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아직 담장 밖까지 쫓겨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진보란 뭘까? 뭐길래 도대체 소위 관문주의, 게이티즘. 관문이 있어요. 진보에는. 너는 진보, 너는 진보 아니야. 이렇게 구분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소고기 등급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뭐 진보 1등급, 2등급 또는 뭐 명품 진보, 짝퉁 진보 이런 개념 구분도 있고요. 저는 이건 전부 다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란 뭐냐?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본능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 진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진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확대하는 거다. 이런 다소 온건한 진보 개념도 있고요. 그럼 진보는 인간 능력이 계속 발전하는 거다. 이런 아주 폭넓은 진보 개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진보 개념 중에 무척 흥미로운 것이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런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한 생활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자발성. 이게 진보다라는 이제 그런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이게 이제 진보에 대한 생물학적 개념 규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개념이 참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보수는요, 부자들이 보수를 하죠. 부자들이 보수예요. 우리나라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100만 원 이하 월소득 여기가 가장 강력한 새누리당 지지층. 학력은 중졸 이하. 겹쳐요. 저학력일수록 저소득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생활을 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정책은 전부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계급 배반 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사회적 귀속과 관계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계급, 사회계층에 속해 있느냐, 나의 물질적 생활이 어느 정도 풍요로우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 보수라는 것은 사용이 많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유전자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진보, 보수와 관계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문제는 나와 유전자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예컨대 부자 증세 반대, 그러면 보수예요. 부자 증세 찬성, 그러면 이건 진보예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사람 중에 내가 세금을 내지만 난 찬성이야, 이렇게 말하면 진보고요. 난 반대야, 그럼 보수예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라고 말할 때, 야, 그러면 사람들 게을러져서 일 안 해, 이렇게 말하면 보수예요. 그러나 뭐 일하건 안 하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재미가 없잖아.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찬성하면 그 사람 진보예요. 이 기준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누가 보수, 어느 정도 보수, 진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인데요. 예전보다 조금 강연이 길어지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수는 본능이다. 보수는 본능이다. 그리고 진보는 어떤 지성의 산물이다. 문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거는 빼앗고 독점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보수는 매우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보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불이라든가 빈곤, 불행 이런 게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자신의 잘못일까? 사회의 책임이 있을까? 사회의 책임이 있다면 제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복잡해요. 그래서 고도의 지성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옛적에 문명이 생기기 전에는 진보가 없었고 되게 고도의 인류 문명의 산물로 이 좌파 혹은 진보란 게 생겼다. 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공부했던 교과서에는 그렇게 대부분 돼 있었어요. 근데 근년에 나온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수도 본능이고 진보도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이란 말이 부적합하다면 보수도 본성의 일부이고 진보도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뇌과학 책들 나오는 걸 보면 소위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 신경세포를 발견을 했잖아요. 되게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최근에 그 거울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내 아이도 아닌데. 그리고 그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서 느꼈을 법한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 학대당한 아이와 나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느끼지? 인간은 일종의 텔레파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타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기쁨을 내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유자입정이라고 해서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는 걸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구하려고 그런다. 왜 그러냐? 그 부모한테 감사 인사를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맹자는 신경생리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건 몰랐겠지만 그냥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맹자를 성선설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측은지심의 실체가 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대뇌 피질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율하는 거울신경세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지성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문명의 역사 5천년 만년 동안에 진화적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타인이 느끼는 기쁨을 같이 느끼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생길 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사회 조직과 국가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문명적 진보라면 이 진보를 추동해온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본다면 진보라는 것은, 만약 진보를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사적으로 보유한 생활 자료를 기꺼이 내놓으려는 자발성을 진보로 규정한다면 이 의미에서의 진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보수도 본능, 진보도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속에는 각자 다른 비율로 보수와 진보가 다 섞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보수가 되고 누가 진보가 되냐? 칼 마르크스는 피지배계급이 진보가 되고 지배계급이 보수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거울신경세포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 진보가 되고 그것이 덜 발달한 사람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남좌파가 왜 생기는지도 알 수 있죠. 자기가 현존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얼마나 특권과 특혜 혹은 혜택을 누리고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복지가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든 부모님에게 받은 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조건에서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줄 알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사적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보예요. 진보되기 참 쉽죠? 진보는 관문이 없어요. 보수가 관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매우 진보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흔히 봅니다. 그런 일을. 전에는 사람들을 변절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미워했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형님의 대뇌피질에 거울신경세포가 죽은 게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하고 도지사 경쟁을 했던 김문수 지사님. 제가 이해합니다. 그 형님은 저보다 연세가 거의 10살 가까이 많은 분이고 저도 그 연배가 되면 그래 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쪼록 내 대뇌피질에 있는 거울신경세포여 오래 살아주라. 니들이 죽어 없어지면 나도 좀 있으면 변절했다 소리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란 그런 거고요. 이런 자발성, 그러니까 타인,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로 훌륭한 도덕적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을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울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타인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덜어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괴로움,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피임에 반대했잖아요. 콘돔 사용까지 다 반대했다고요. 그 인도에서 활동하면서. 근데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또 인도에서는. 근데 무슨 중절수술 이런 데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월경 주기법을 사용한 피임, 콘돔의 사용까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점에서는 보수적인 주장을 했죠. 그러나 마더 데레사는 기본적으로 거울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거기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통째로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최고의 선을 실현한 사람이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마더 데레사를 배우면 안 돼요. 왜냐? 정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한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강제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했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권력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왕자님인데 권력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는 영혼을 구제를 못합니다. 정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요. 국가폭력을 다루는 직업이 정치입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공동체 가운데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인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수많은 폭력들이 있어요. 폭력을 보유한 개인들이 많이 있고 폭력을 보유한 집단도 많이 있어요. 이게 유흥가에 있는 성인 불량 서클, 소위 조폭이라는 전문 용어로 말하는 이분들도 폭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폭력은 사적 폭력이에요.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폭력이 아니죠. 국가가 압도적인 폭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경찰, 그죠? 무슨 검찰, 교도소 뭐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이 국가의 폭력은 합법적으로 이라고 여겨지고 정당하다고 인정되죠,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요. 국가는 이런 존재예요. 국가는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지만, 도덕적 이상이지만, 이 일을 뭘 가지고 하냐 하면 물리적 강제력 또는 합법적 폭력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치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를 통해서 영혼이 맑아지기를 기대하거나 정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행복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은 권력과 무관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치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업무, 그것도 영혼의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고 강제 권력의 사용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매우 위험한 직업이고요. 진보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사업입니다. 진보 정치는 타인, 그러니까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사적 생활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사람들의 자발성을 조직해서 이것을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입니다. 국가 권력이 역할을 좀 바꿔서 사람 잡아가고 국민들 겁주고 질서 유지하고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나쁜 짓 하는 놈이 있으면 잡아내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이런 일을 하도록 국가 권력의 기능을 바꾸고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좁히고 기소하고 가압류하고 손배소 청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게 진보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든 보수 정치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정치 행위의 결과가 저의 정치 행위가 이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국가가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들면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가가 사람들 사이에 좀 더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도록 변화를 이루어냈다면 그것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죠. 저는 요새 아무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소주제로 가서요. 이거는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명은 인간 외부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국가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조직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이 발현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자신을 억압하면서 만들어낸 게 문명이에요. 모든 문명은 억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지식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어느 분야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야사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수학도 수학사가 있고 과학도 과학사가 있고 뭐 정치학도
뭐 정치사도 있지만 정치학사도 있고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생각을 지금 와서 많이 돌아보는데요. 그걸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해석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명은 인간과 동떨어져서 인간의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본성이 제도의 형태로 발현돼서 만들어진 것이 문명이고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이란 뭐냐? 우리들의 자아, 나라는 것,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지성, 또는 나의 감성, 이런 거 다 어딨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뇌에 있죠, 뇌에. 옛날에는 계산은 머리에서 하고, 뭐 따뜻한 마음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심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장은 그냥 뛰기만 해요. 모든 것은 다 계산도, 어떤 연민의 정도, 모든 것을 다 뇌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학도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 좀 겁은 나는데,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간단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인간의 뇌는 되게 2층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하실이 있는 2층집. 지하실이 브레인스템이라고 해서 뇌간이라는 건데요. 이 뇌간은 도마뱀 뇌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배고프면 먹고, 누가 위협하면 피하고, 이런 거예요. 아주 생존하는데 필요한 본능적인 거예요. 탐욕, 독점욕, 이런 게 다 그 지하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고, 이런 거요. 욕망, 뭐 욕정,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좀 절제되지 않으면 파괴에 이르는 이런 감정들이 전부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면 변연계라고 해서 거기 이제 뭐 해마다, 뭐 편도체다 등등 해서 기억을 저장하고 짝짓기를 할 때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부위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가 1층이고요. 여기 이기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다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층이 이제 거실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뇌피질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흔히 드는 비유로는 오디오에서는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큰 벽걸이 TV도 있고, 그림도 하나 걸려있고, 서가에는 고전이 쭉 즐비하고,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풍기고, 이런 아주 문화적인 거실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아래층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래층을. 이 아래층에 있는 거, 1층에 있는 것과 지하실에 있는 게 뛰쳐 올라와서 이 거실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게 다 이거예요. 술 먹어서 대뇌가 마취돼서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 1층과 지하실에 있던 것들이 다 뛰어나와서 초등학생, 여학생을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홀로코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크메르 루즈 같은 곳은 800만 인구 중에 300만을 죽였잖아요. 요즘 재판받고 있는 어떤 교사 출신 크메르 루즈 리더 중에 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교사였어요. 교사일 때. 권력을 잡고 나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란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인류가 집단적으로 이 지하실과 1층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내의 2층,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문명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용어를 빌면, 이 지하실과 1층은 이드예요, 이드. 그 다음에 이 대뇌피질에 있는 것은 슈퍼에고고요. 슈퍼에고는 꿈꾸고 미래를 보고 이런 겁니다. 에고는 뭐냐? 이건 다 통합한 게 에고예요. 자아. 인간 개인의 자아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도 우리의 국가도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국가는, 문명화된 국가는 개인으로 치면 대뇌피질의 지적 기능, 이것이 발현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뇌의 1층과 지하실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욕망들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보다 보면 그 욕망들이 치고 올라오죠. 막 요즘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 한다더니 이게 뭐냐 막 그래요. 아니, 인간의 뇌는 피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리 아름다운 명분이 있어도 지기 싫은 자존심이 있는 거고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둘이 나눠서 잡을 수는 좋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 혼자 가지고 싶은 독점욕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씨와 문재인 씨를 구름 위에 놓는 신선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장바닥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욕망을 통제하는 일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의 강제 권력을 가지고. 업무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업무 자체가 3D 업종이에요. 그게 험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 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 들어, 야, 너네 아름답게 해라.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넌 똑같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오해하는 파괴적인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이 싸워도 돼요. 오늘 밤까지. 정 안 되면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순서로 진화되어 왔어요. 처음에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것은 반공국가였습니다. 반공주의를 국시로 하는 피난 공동체. 38선이 꺼지고 이념적으로 쪼개지고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뭉친 치안 국방 유지를 유일한 사명으로 하는 소위 안보국가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출발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국가가 나타났죠. 박정희 시대에. 그 유럽에서는 되게 이게 중세기가 끝나고 산업혁명 단계가 찾아들기 직전의 매니팩처링 단계. 이때가 국가가 경제적, 물질적, 경제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답을 막 찾는 과정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발전국가입니다. 되게 우리나라는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에서 발전국가의 길을 출발했다고 말하죠.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보릿고개는 면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자유가 그립잖아요. 일단 배불러지고 나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라고. 배가 엄청 고프면 좀 두들겨 맞고 이래도 밥만 주면 살지만 이제 나도 밥 벌어 먹고 살면 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위에서 찍소리 하지 마.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까?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러는 와중에 11.6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끝났어야 되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구국의 일단을 내려서 나와가지고 7년 동안 해버렸어요. 총칼 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쳐요. 그때 노태우 씨는 왜 끼냐고. 그거 정말 생략해도 되는 단계였거든요. 그 양반이 또 5년을 끼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987년부터 민주국가의 단계로 진화를 합니다. 단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국가의 기능 위에 사람들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발전국가를 결합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만인에게 자유를 허하는 민주국가의 단계로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복지국가로 가냐 마냐. 복지국가는 단순히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 전염병, 산업재해, 실업, 그 다음에 소득 없는 고령, 그 다음에 이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한번 가난해지면 다시는 못 빠져나올 워킹푸어의 위험, 부모 잘못 만나서 교육 못 받을 위험, 이런 등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들 개개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국가가 복지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국가의 단계를 한 25년 거쳐서 지난 정부 때부터 복지국가로 가냐 마냐의 그 갈림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문턱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5년 후에 다시 문턱을 넘어야 되고 또 다른 분이 되시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안보국가에서 시작해서 발전국가, 민주국가,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이 이행의 전 과정이 되게 유럽에서는 3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또는 더 길게 봐도 60년 동안에 이 길을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슬슬 걸어갈 때 우리는 뛰어서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온 거고요. 되게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되게 우리 국민들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앞에 인용을 해놨는데 두 번째 소주제. 국가의 진화 이게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두 번째 소주제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한 국가를 만들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보다 길어진 강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데 적합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훌륭한 권력자를 뽑으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훌륭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이 제도를 어떻게 그 일에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길이 없고 국민들이 현명해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제도는 없어요. 이 제도가 원래는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예방하는 데 효율적인 제도로서 장점을 가진 제도인데 이 장점 위에 더 유능하고 더 청렴하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쥐게 하면 할수록 더 장점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제도로서 이것을 보장하는 길은 없고 결국 유권자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또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더 신념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힘을 보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2500년 전에 어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회는 시민들 개개인이 진보하는 꼭 그만큼 진보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생각보다 강연이 길어졌는데요. 이걸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